안녕하세요. 빠세 어벤져스 빠쇼이 만난 사람들 투미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1부 마무리에서 입주권이 나오는 신축빌라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어떤 겁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주권에 대한 요건들을 한번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 또 오해할까봐 이번 영상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네. 제가 이거 신축 빌라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네네. 가감점 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신축 빌라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구역 지정될 가능성들이 좀 떨어지고 지금 현재 신축을 하는 애들을 일단은 좀 거를 필요가 있고 네. 무엇보다 재개발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신축 빌라가 몰려있는 데들은 재척시켜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란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법정 요건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편은 노후도 외에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볼까 하는데 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77조를 보게 되게 되면 네. 우리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어. 좀 생소할 수는 있어요. 말 그대로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이라는 거예요. 네. 즉 입주권이라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들에 대한 기준일이라는 건데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네. 따로 정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쪼개기 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한 필지 토지 여러 개로 막 여러 개 입주권 만드는 거 하지 말아라.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이렇게 전환하는 식으로 하지 말아라. 다가구 주택인데 다세대 주택으로 만들면 입주권이 8개가 나오네. 네. 이제 단독 필지인데 네. 이거를 좀 여러 개 필지로 막 분할을 해버리면 여러 개가 나오네. 이게 신축 행위에 대한 것도 막 맞고 그러니까 이거를 멸시시켜서 새롭게 신축해서 또 여러 개를 만들고 싶네. 이런 쪼개기 금지 기준이라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해버리면 재개발 되다가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딱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본계획 수립일이라는 게 존재해요. 네. 이 기본계획 수립일이 2010년 7월 15일 전후로 달라져요. 전이라고 하면 일명 서울시 구조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후는 일명 신조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재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구조례를 달달달달 외워요. 네. 서울에 있는 대부분 재개발 지역들 99.9%는 구조례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딱 2010년 7월 15일 하니까 딱 이때 시장님 이후로는 새롭게 구역 지정되는 애들이 뭐 별로 없네. 일단 구조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딱 핵심만 이렇게 정리해 놓긴 했는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4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보게 되면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경우는 일단 안 나오는데 여기 있잖아요. 수인의 분양 신청자를 1인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 즉 나머지는 뭐 분양 자격이 없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신축자들은 안 돼요. 근데 일단 그 신축에 대한 내용들이 언제부터냐라고 하면 부칙을 보게 되면 이 개정조례 시행 이후로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개정이 언제였냐? 2008년 7월 30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8년 7월 30일 이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애들은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단서 조항이 하나 더 있죠. 쪼개기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지어놓은 건축물이에요. 네. 최소 주거 전용 면적 이상이면 입주권을 또 주겠다. 뭐 그러지 아니한다. 즉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입주권 쪼개기 하는 사람들은 뭐 원룸, 투룸 이렇게 지어놓는데 3룸, 뭐 59제곱미터 이렇게 빌라를 지어놨어요. 넓게 넓게. 그 사람은 약간 쪼개기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주택 공급이죠. 그쵸. 예. 막 악의적인이라고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조례로 가면 이게 조문이 엄청 깔끔해져요. 부칙이 없죠. 일단은 권리 산정 기준이 이후에는 무조건이에요. 신조례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이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이후에 이 신축 행위를 했다. 그러면 청산이라는 거고요. 그러네요. 최소 주거 전용 면적 얘기도 없어요. 그러네요. 무조건 깔끔하게 청산.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얘기가 정말 중요한데 이 네. 권리 산정 기준일을 우리는 예전에도 많이 들었었죠. 우리가 5.6 부동산 대책 때도 후보지 공모일 2020년도 9월 21일 이때가 권리 산정 기준일에서 그때 이후로 막 신축 빌라들 막 청산된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2021년도 6월 23일이거든요. 네. 그때를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공모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투기 방지 대책 하면서 후보지 선정 전에 네.
지금 공모일을 권리 산정 기준을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네요. 정말 부동산 이렇게 잘 한다는 사람들이 저거를 잘못 해석해서 잘못이 아니라 악용해서 또 그렇게 투자를 또 유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이렇게 그런 리스크를 방지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권리 산정 기준이 전에 여기는 막 나 분양도 다 받았어. 네. 그럼 나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일단은 상관이 없는 게 맞죠. 네. 구조례가 아니라 신조례라고 하면 음. 간혹 기본계획 수립일이 남아 있어서 네. 2008년 7월 30일인 데들도 있긴 있어요. 네. 논란이 있는 데들도 있고 네. 일단은 신조례라고 대부분 신조례겠죠. 네. 가정한다 했었을 때도 말했던 것처럼 걔네들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제척당하든가 이런 리스크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해하셔야 되고요. 네. 일전에 공공재개발 한번 얘기했었을 때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네. 공공과 민간을 일단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었었죠. 민간 재개발에 대한 입주권 요건이 공공은 전혀 다르다. 공공에서도 공동시행자 방식, 직접시행자 방식 나눴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사대책 같은 경우는 특정 기준의 이후로 산 사람들은 다 청산 이렇게 바뀌었던 거죠. 원래 이사대책 이후 매매 계약을 한 사람들은 청산이었다가 하도 논란되니까 2021년도 6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이후에 소유권 인정 등기를 한 사람들은 현금 청산 시켜버리겠다. 이때도 뭐 사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은 바뀌었는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아직도 도정법이 개정이 안 돼서 매매계약 이거 아직도 있다. 얘네들이랑 일단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정지를 내가 투자했는데 노후도를 충족했다라는 데들은 사실 이사대책 후보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민간을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국토교통부에서 찜 하면서 먼저 하는 거예요. 구축빌라를 샀는데도 청산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존재는 한다. 그렇죠. 6월 29일 이후로도 6차 지정도 하긴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8차 지정, 9차 지정 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네. 간혹 저한테 이거 소급입법 문제 아닌가요? 신축 빌라도 이거 문제 아닌가요? 뭐 이거 위헌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약간 둘이 달라요. 이사대책 같은 경우는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가 지정된 거는 이건 진짜 문제 아니냐 네. 싶긴 하지만 일단은 국토부는 이것도 합헌이래요. 안타깝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런 법을 왜 만든 거냐. 권리산정 기준을 만든 것 자체가 너네들 쪼개지 말아라. 애초에 재개발이 될 것 같은 지역인 거는 사실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데서 신축행위 하다가 청산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예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드는 거는 원칙적으로 위헌이에요. 네. 근데 권리산정 기준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원래 법에 있는 상태에서 신축행위를 하다가 권리산정 기준이 딱 고시가 되고 그 이후로 우리가 완공이 됐다. 원래 하지 말라라고 한 걸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구제 방안이 없단 거죠. 이제부터는 조금 좀 스피드를 내서 얘기해 볼게요. 전매 금지 요건인데 이것도 조금 이슈가 되긴 해요. 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전매 금지 요건들이 다르다. 뭐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전매 금지다 라는 얘기들도 해드렸었죠. 전매가 가능한 사항들 이런 내용들도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투기과열지구가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과열지구 네, 조정대상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조정 대상정은 아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이 나중에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네. 적용이 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로 안 된다라는 사항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부칙 규정들을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2018년도 1월 24일 이후로 새롭게 사업시행을 신청하는 데들부터 적용이다. 그래서 지금 관천한 대부분 재개발 지역들은 전매가 가능한 사항들도 우리가 알 수는 있고요. 전매가 가능한 요건들이 존재하긴 하죠.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 그렇죠. 이거는 일시적 2주택 이런 거 인정 안 해줍니다. 무조건 1주택이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333 얘기하죠. 조합설립인가로부터 3년, 사업시행가로부터 3년, 착공으로부터 3년이면서 3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매가 가능하다. 이게 최근에 전매금지 저희 저번에도 이슈 한번 설명한 적 있었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얘를 더 땡겨버리겠다. 안전진단 통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땡기겠다라고 했는데 도정법 9월 개정 목표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9월 통과 안 되면 얘 역시도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네네. 라고 봤는데 우리 9월을 넘어서 지금 벌써 10월 중순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안 된다가 중론이에요.
국회의원들도 이슈는 이미 대선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관심이 없어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안 돼. 빌라 가격 올랐다고 올랐다. 뉴스 그렇죠. 뜨는 거가 예. 듣기 싫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약간 편법을 쓰냐면 이제 후보지 선정 이후에 네. 건축 행위 제한을 하겠다. 신축 그만해라 라는 거 하겠다라는 거고,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 예정지를 사서 계속 들고 갈 게 아니라 단타 수요였다라고 하면 단타로는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들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 이후로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 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는 동으로 구역 지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전체를 다 묶었죠, 그냥. 원래 사실 이게 맞긴 해요. 원래 네. 이건 주택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 토지니까.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특정 지역만 묶는 건 어떻게 따지면 편법인데,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선 이후로는 이제 지정되는 게 압구정이 아니라 네. 압구정 지구 단위계 수립지역, 네. 여의도 아파트 지구, 네.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보게 되면 아파트 단지들만 딱 묶어놔요. 네. 목동 신시가지도 그렇고 성수 전략 정비 구역도 그렇고 딱 얘네들만 오려서, 이거 어떻게 따지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편법 운영하는 거긴 한데 그냥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5, 6대책에서 진행된 애들조차도 보게 되면 이미 사전에 공고된 적이 있었었죠. 뭐 개발행위 제한하고, 그러고서 우리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정하겠다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지정된 5, 6대책 후보지들 같은 경우는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들만 샀다 팔았다가 가능해요. 민간 재개발도 되풀이 될 거다라는 네. 부분들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갈 부분들은 제가 예정지를 가려고 했었을 때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서도 사람들이 소장님 저 사고 싶어요 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 그렇죠. 제발 어디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꼭 시간과 세금을 세팅하라. 제가 조합설립 인가 이후를 정말 강조한다. 이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나 다름없거든요. 우리가 재개발 지역하면 재건축보다 오래 걸린다라는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막상 재개발과 재건축 보면 절차니 단계니 거의 99% 동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재개발은 오래 걸린다는 선입관이 존재하느냐? 조합설립 인가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자체도 시도지사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고 동의율을 모았는데 이 75% 동의율을 모을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동의가 그나마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죠. 나머지 절차들은 이제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른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지정 요건부터가 달라요. 바텀업, 탑다운 혹은 상향식, 하향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재개발은 시도지사가 원해야지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도지사가 딱 지정을 해야지만 출발할 수 있다. 근데 물론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가죠. 주민들이 너네가 올려라. 그렇죠. 30%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해서 상향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역시도 사실은 하향식인 게, 그렇죠. 올려도 다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님 간택을 봤을 받아야 때 돼. 그렇죠. 간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재건축은 법정 요건에 맞추면 무조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뭐 30년이 넘어가고 안전진단 통과하고 조합설립 하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거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조건만 맞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공감대가 달라요. 재건축과 다르게 재개발은 약간 좀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원주민들이 많고 투자자들보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데, 야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뭔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그렇죠. 그 분담금도 막 3억씩 내야 되잖아요. 나 돈 없어. 뭐 그런 걸 해. 나 그냥 여기 사는 게 좋아. 이런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동의율 70% 모았는데 나머지 5%를 모으는데 5년 걸리는 데들도 존재한다는 게 이게 재개발인 거거든요.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조를 보게 되면 그냥 지정권자가 결국 우리 시도지사다. 네. 시도지사의 간택을 받지 않으면 어렵다. 예정지가 노후도 요건에 맞췄다는 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맞췄다 하더라도 필요 충분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님이 일단 간택을 해줘야 되고, 네. 이것도 몇 년이 걸릴지는 사실 모르는 거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도 조합설립까지 75% 동의율을
모으는데도 이게 몇 년이 걸릴지 솔직히 모르는 거죠. 주어슬리 인가가 낮다 하더라도 사업시 인가까지 보통 좀 빨리 간다라고 하면 2년, 사업시 인가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보통 2년, 관리처분 인가 나서 2주 철거하는데 뭐 한 1.5년, 착공으로부터 준공까지 30개월에서 36개월, 그럼 2.5년에서 3년이란 거죠. 다 합치면 사실 이게 8년이에요. 네. 주어슬리 인가로부터 8년. 근데 솔직히 8년 만에 되기도 쉽지 않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되면은 이게 인기 조합장 되는 거죠. 빨리 가면 1년 만에 각 단계가 넘어가는 애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진짜 휘박하고 2년이 아니라 사실 3년, 4년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정지를 간다라고 하면 진짜 아무리 우리가 청사진을 그려도 15년이다. 네. 뭐 하다 보면 20년일 수도 있고요. 20년이 돼도 그때도 노후도가 깨진 데를 내가 잘못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다.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살 거면 자녀한테 사주라는 얘기를 해요. 아, 자녀한테. 자녀가 막 20, 30대예요. 그러면 음. 조금 안 된다. 왜냐면 주어슬리 인가가 나도 완공까지 10년 얘기를 했는데 결혼할 때쯤 됐었을 때 완공이 돼서 신혼집을 쓸 수 있을 만한 집을 해야지. 그렇죠. 예정지를 사줬는데 그때도 계속 예정지.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름 생각해서 사줬는데 이게 좀 그나마 될 것 같은데 잘 골라줬으면 모르겠지. 안 되는 데였었어요. 그러면 나는 무주택자도 깨져가지고 청약도 못 넣고 뭐 대출 조건도 안 좋고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고 그러고 내가 산다. 4, 50대가 산다. 그럼 진짜 환갑잔치 할 때 입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라. 네. 세금은 사실 길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뭐 우리가 시골에 농가주택을 사도 종부세 카운트 다 되거든요. 그래도 언젠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어가려고 하면 그래도 자녀라는 거죠. 네. 내가 이미 1주택이 있어서 뭐 여유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세금들이 터져나가기 때문에 어려운데 근데 이 부분을 자녀한테 사주면 피해 나갈 수가 있죠.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양도 시점이 과세 기준이에요. 네. 자녀한테 사줬는데 지금 막 3주택자예요. 그럼 중과세율이 30%가 붙겠지만 자녀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소득도 생기고 아니면 만 30세가 넘어가서 별도의 주거 공간에 갇혀요. 자녀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가 되겠죠. 그러고서 팔면 상관없으니까 양도세는 그렇게 피해갈 수 있고 하지만 이미 다주택자인데 아예 양도세 준 거 언젠간 사라지겠지 묻지마식 존버하다가 다 어디서 터져나냐 종부세에서 터지잖아요. 소득세도 엄청나게 내고 근데 이것도 자녀한테 사주면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종부세는 인별과세가 원칙 그렇죠. 소득세도 인별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한테 사주면 자녀는 1주택자라는 거죠. 예정지라는 게 워낙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기간도 길고 리스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녀한테 사주는 용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 영상을 보실 뭐 30대 사회초년생 중에서 전 진짜 돈이 없어서 예정지를 꼭 사야겠어요 라고 하면 이거를 완성까지 보기보다도 바람이 불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진짜 시장이 정말 예의주시하다가 네. 빠지는 타이밍도 잘 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시간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중단기 투자로도 활용하실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높아지면 얘기하자면 5년 재당첨 금지도 있어요. 그러네요. 재개발 뭐 투기거래지구에서 뭐 분양 선정 뭐 아니면 분양권에 청약 당첨된 적이 있다. 그럼 5년 동안 분양 신청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5년 내에 분양 신청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네. 예정지라는 게 워낙 시간이 기니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어야지 네. 여러분들이 예정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보게 되면 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스쳐 지나갈 때는 그런가 보다만 하다가 많은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다 묶여 있고 야, 내가 그러네요. 고려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예정지 투자다. 예정지 투자를 쉽게 얘기 못하는 이유가 있다. 라는 부분들을 오늘 빠숑의 세상다싸기에서 네. 길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석이었던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로 2021년 9월 23일자로 나온 게 있어요. 서울시 6대 규제 완화 혜택 적용 민간 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 23일부터 접수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총 7페이지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서 여러분들 블로그나 카페나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진짜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됐을 것 같고 아마 보도 자료를 이 방송 보기 전하고 후하고는 이해하는 깊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완전 천지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확실하게 공부시켜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민간 재개발 후보지에 관련해서 또 선정된 지역들도 있을 텐데 그런 뭐 구역 가지고도 한번 풀어줘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예정지는 뭐 누가 보면 찍어준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네. 얘기는 안 하는데 네. 이 정도 요건들 맞춘 데들 실제로 좀 얘기 나오는 데들 네. 뭐 간략하게 하나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네네.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3부는 제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텐션이 갑자기 올라가. 지영 얘기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